섹션 4. 과세표준과 세액. 1번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 물건의 금액 또는 수량이다.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 물건의 금액 또는 수량이다. 그래서 이제 과세할 금액, 과세할 수량을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 자, 1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얘가 이제 과세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안 되겠죠. 이 공급가액 합계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부가가치세가 되기 때문에 이 공급가액은 공급대가하고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이 공급가액에 세액을 더한 것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물건 팔고 금전으로 받았다 그럼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물건을 내가 100만 원에 팔았다. 그럼 그게 이제 공급가액이 되고 과세표준이 된다는 거죠. 다만 그 대가를 외국 통화 또는 그 밖에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외국 돈으로 받았을 때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이니까 물건을 공급하기 전에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환가했다는 거죠. 환가는 환전입니다. 그럴 때 과세표준은 그 환가한 금액이 됩니다. 환전한 금액. 그때 당시에 환율로 환전했겠죠. 그 다음에 공급 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 시기에 기준 환율 또는 최종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첫 번째고 구분하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물건을 공급하기 전에 돈을 받아서 환가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나머지니까 공급 시기 도래 전에 돈을 받았는데 환가 안 한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공급을 했어요. 그 돈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공급을 한 거지. 돈을 미리 받아서 환가했다면 그 환가한 금액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환가를 안 했다면 돈을 받았는데 환가 안 했다면 그 물건은 그 뒤에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공급 시기 이후입니다. 그럴 때 가지고 있는 외국 돈하고 그 다음에 공급 시기 이후에 공급하고 돈을 받거나 나중에 받기로 했겠죠. 그런 경우에는 공급 시기에 공급 시기라면 선적일 그 다음에 기적일이 보통 돼요. 선적일 날 기적일 날 그때에 기준 환율 또는 최종 환율 기준 환율과 최종 환율이 있어요. 환율 공시할 때 그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겁니다. 잘 외우셔야 되겠어요. 혼동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원래 금전으로 받아야 되는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과세표준을 하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에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로 이게 3번부터 여러분 이렇게 쭉 하면 5번까지가 간주공급이에요. 간주공급이라 하면 실제 공급은 아닌데 공급으로 본다, 간주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재화 공급의 특례에서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성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폐업하는데 그 폐업 시 잔존재화가 있다면 그거 공급으로 보니까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데 얼마로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가로
그 남아있는 거는 그 사업주가 가져가는 걸로 봐요. 그 사업주가 가져가는 걸로 보니까 남아있는 거, 폐업하고 남아있는 거 실제 공제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져가는 거니까 자기가 사간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시가로 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가 공급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빼고, 하나는 이제 따로 써놨어요. 밑에 이렇게. 하나를 뺀 나머지 두 가지하고,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는 자기가 공급한 저와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근데 자가 공급에 있는 것 중에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에 반출하는 경우, 이제 줄여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우는 해당 저와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가 공급을 다시 한번 제가 말해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거, 그 다음에 비용 없는 소형 승용차, 즉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자동차, 그거하고 그 유지를 위한 사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즉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이 자가 공급 세 가지 중에서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만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가로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과 사업상 증여도 시가로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 전부 다 관련되어 있는 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저와 다 공제받았잖아요. 공제받았기 때문에 이거 개인적으로 혹시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사업상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증여했다면 이거 원래 판매를 전제로 해준 건데 판매하지 않고 이런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판매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왜 취득가액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그거 좀 설명을 들어야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이 이제 생긴 근거를 말하면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사업장이 A 사업장, B 사업장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회사가 있는데 사업장이 A, B 두 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 쪽에서는 이제 제조를 해요. B 쪽에서 이제 판매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A 쪽에서 제조해서 B 쪽으로 이렇게 넘기겠죠. 원래 이동입니다. 실제 판매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기는 거는 이제 이동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하다 보니까 B 쪽은 이제 매출만 하고 이쪽은 이제 매입만 하겠죠. 매출하면 매출세를 낼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낼 거고 이거는 매입하면 이제 공제나 환급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공제나 환급이 너무 늦다는 거예요. 공제나 환급이 확정 시구가 끝나야지 환급되거든요. 매입만 하니까 환급이겠지. 그래서 원래 이제 매입하면 공제나 환급인데 이제 매입만 한다면 이제 환급이 일어나겠죠. 공제받을 건 없으니까. 근데 환급이 너무 늦어요. 환급이 너무 늦으니까 자금 압박이 시달릴 수 있지. 만약에 매출하고 매입이 동시에 있으면 매출에서 매입을 공제해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니까 자금 압박이 시달리지 않는데 이렇게 매입만 계속 있으면 환급만 받아야 되는데 환급이 너무 늦으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좀 이동을 시켰는데 판매한 걸로 해주세요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과세관청에서 그거 해줘야 되겠다. 세금 꼬박꼬박 잘 내는데 자금 압박이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공급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매출하는 걸로 처리하는 거죠. 이거 이제 매입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매출 매입이 활발히 일어나니까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매출 매입이 일어나므로 자금 압박이 덜 시달리겠지. 다 공제받으니까 매입 쪽에. 자, 근데 실제는 이동이잖아요.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시가로 하지 않고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걸 과세관청에서 알아야 되니까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돼.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도록 하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즉 과세표준으로 본다는 말이죠. 시가를.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당하게 감소시키니까 이 행위를 부당행위로 보고 이거 계산한 걸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즉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인이라면 뭐 가족이나 뭐 친인척, 그 다음에 뭐 알고 있는 주주들, 우리 대주주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니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예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신고했다면 이 신고한 계산을 부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이 부인이라고 그러고 이럴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전부 다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이 이제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즉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미리 말하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2번부터 보도록 하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 조건 또는 공급 대가의 결제 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 이걸 이제 애누리라고 흔히 우리가 말해요. 환입된 재화의 가액, 환입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할인도 있어요. 밑에 할인. 그래서 반품, 애누리, 할인. 이거 다 회계 처리할 때 이 금액 빼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과세표준에서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회계하고 똑같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뭐 그런 겁니다. 그냥 세트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도달하기 전에 훼손이나 멸실 됐으니까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죠. 과세표준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부가세 안 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관련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포함하지 않죠.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은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대금이 늦게 지급이 돼서 물리는 이자잖아요. 물건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물건하고 관계되는 것도 있어요. 할부이자. 할부이자는 포함돼요. 여기 할부이자는 할부로 물건을 파니까 거기에 따라서 붙이는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 이자까지 받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여기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그다음에 또 추가로 더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그다음에 판매 장려 물품 지급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입 재화에 대한 과세 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수입과 관계돼서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수입하면 그 물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발급하는데 그 과세관청에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다 이렇게 합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한 금액에다가 부가세 10%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거 합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과 관련돼서 혹시 발생되는 관세, 개별소비세 등 기타 부수적인 세금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다 합해서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3개인데 꼭 외우셔야 돼요. 대손금, 판매 장려금, 하자보증금. 대손금은 대손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대손은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거래처가 파산 등 뭐 사장의 행방불명 이런 게 일어나서 받을 수 없게 되면 이를 대손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이 대손금이 되겠죠. 그거 부가세 내야 된다는 거예요. 과세 표준에서 안 빼주겠다. 근데 뒤에 또 공부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대손세 가감이라고 있어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면 빼줘요. 원칙은 일단 안 빼주는 거예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원칙에 대손금이 들어있고 추후에 세법상 대손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고 서류를 제출한다면 그때는 이제 빼줘요. 그 전까지는 빼주지 않는 거니까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고, 그다음에 판매 장려금은 판매 목적으로 장려금을 주는 거죠. 판매 목적으로 장려금을 주면 판매 장려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판매 장려금이라고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판매 장려금, 현금 등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 과세 표준에서 뺀 게 아니고 비용 처리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판매 장려금을 줬는데 이 장려금을 물건 판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출액에서 빼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제 뺐다면 이건 다시 가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말하는 거예요. 판매 장려금 쪽에서 혹시 실무상에서 틀릴 수 있는 거는 판매 장려금을 비용 처리하면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매출액에서 뺐다면 그 장려금 준 만큼을 이거는 빼면 안 돼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에 들어있잖아요. 야, 그래서 이런 건 다시 가산해 줘야 돼. 다시 더해줘야 된다. 판매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도 이렇게 처리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회계 처리하실 때 판매 장려금으로. 그래서 판매 장려금으로 이제 처리하는 거죠, 원래는. 예. 그다음에 하자 보증금은 하자에 대비해서 받아도 이제 보증금을 말하죠. 이게 3개.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3개. 대손금,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판매 장려금 쪽에서 좀 한 가지 더 보실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금전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공제하면 안 되니까 세법에서. 예. 공제하지 않고 만약에 현물로 취급했다면 그때는 이제 간주 공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간주 공급에 사업상 증여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시가로 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3개. 자, 마지막 세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세 표준이 구해지면 자, 세율을 정해주고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세율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하나의 세율이에요. 단일 비례 세율. 하나의 세율입니다. 10%. 우리나라는 10%입니다. 다만 일정한 저하 또는 용역, 즉 용세분에 대해서만 0%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국내에서 소비하는 거는 무조건 10%,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가는 분에 대한 거는 0%, 이렇게 2개의 세율이 있다. 단일 비례세율이라는 거는 하나가 있다는 뜻이고 그 하나가 10%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서 0%를 적용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